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근본주의 때문에 아주 그 젊은 날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김수중 학장님께서도 오늘 나오셨는데 먼저 좀 토론의 테이프를 한번 끊어보시죠. 저한테는 실존적으로 정말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 일이 익산 쪽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쪽에는 상당히 작년 가을에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절수하고 교유수를 비교해 보니까 호남 지방이 4배가 많아요. 교유가. 이게 그 진보 보수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방에는 그 비율에서 절하고 교유 숫자에서 호남 지방이 교유 비율이 4배가 높아요. 제 그 아버지는 보수적이었는데 집 근방에 교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교유를 다녔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병약했기 때문에 깊이 빠졌어요. 빠져서 중학교 한 1년을 목사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사실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였는데 그분이 나한테 가르치기를 국교에 대해서 경례하는 것은 우상이다. 근데 제가 잠깐 좀 시간 잠깐 네, 괜찮습니다. 좀,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신앙으로 볼 때도 제가 새벽부터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 완전히 그 사람들이 목사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학교 훈육 선생님들 불러가지고 너 이제 재적이다. 그 고민을 하던 중에 여름방학을 맞이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왜냐면은 저희들은 중학교부터 시험 봐서 들어갔잖아요. 네. 전라북도 전체에서 제가 2번째 좋은 학교에 우리 국민학교에서 2 들어갔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학교에서 잘리게 생겼단 말이죠. 그 어린애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자살을 제가 이걸 누가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라든가 죽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차라리 학교를 다니는데 그 대신에 이후에 내 삶은 이건 그 여벌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연구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2학기에 가서 국회 경례했어요. 경례하고 그러니까 제가 엄청난 부채감을 가지고 학교를 다닌 거죠. 그래서 결국 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철학을 하게 됐는데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면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 결과적으로 말하면 저는 그 중국 철학 그러니까 장자나 맹자나 왕양명한테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제 질문 한 2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공부하는 그 유기적 입장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하나는 이 해결책에 대한 저 나름의 견해 그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근본적으로 이런 원리주의 종교적 근본주의가 펀더멘탈리즘이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본 관점으로는 중동 문화에서 중동문화. 중동의 이슬람과 기독교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어느 정도 배타적인 게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농경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만 나하고 다른 놈은 죽여야 한다. 이건 없어요. 모순까지는 없어요. 이 개념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는데, 근데 그 모순. 그러니까 네가 아니면 내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한다. 이런 개념까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볼 때는 동양 농경 사회에는 종교 전쟁이 없었어요 원래. 근데 힌두교 이런 쪽이 이제 세게 나온 것은 이슬람이 이제 오니까 공적적으로 나오니까 아까 힌두교 일부가 공적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제 첫 번째 질문은 근본적으로 이런 근본주의 그러니까 정말로 다원주의 다양성을 일체 용납하지 않는 이런 것은 유일신 개념. 네. 유일신 개념과 관계 있지 않나. 근데 전 세계 종교에서 유일신 개념은 중동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하고 이제 뭐 선생님 전공이시지만 기독교도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신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하여튼 유일신 중심에서 화상이 나왔고 유일신 개념하고 깊은 관계가 아닌가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유일신 개념 그걸 이해하는데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를 제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가 결정적으로 저한테 도움을 준 책은 프로이드의 모세 앤드 모노시즘 이런 책이 있어요. 모세와 그 유일신교. 그 지금 그 책이 번역되는데 그 책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왜 중동에서 다시 절대자 개념 유일신고가 왜 중동에서 나왔느냐? 결정적인 것은 파라오 개념이에요. 파라오 개념. 그러니까 모세가 일부 학자들은
이집트 사람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파라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제 설명을 말씀드리면 종교 관념은 근본적으로 그 사회 세속 사회에 대한 어떤 관념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 부족장 중심으로 살던 사회에서는 신 개념이 그냥 어떤 그 중에 무슨 산이라든가 부분적인 것이 신이에요. 그러다가 절대 왕권이 성립하면 이제 인간의 생사혜택권을 가진 신이 있다 이런 개념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그 사회 관념이 확장돼서 종교 개념이 나오는데 완전히 정말 절대자 이 개념이 처음으로 나온 것은 파라오예요. 파라오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그 절대자였기 때문에 중동에서만 절대적인 힘이 나오지 않았는가.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근본주의 때문에 정말 뭐 이렇게 어린 시절에 엄청난 그 힘든 시간들을 가진 거 정말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너무 그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연민 같은 걸 많이 느낍니다. 첫 번째 질문 정말 그 일신교, 유일신교 이게 그 굉장히 어떤 그 근본주의의 어떤 원상,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충분히 동의하고요. 뭐 파라오, 뭐 또 사막의 신앙, 또 유목민의 신앙은 어떤 그 절대 고독 속에서 사막 속에서 어떤 절대자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열망 같은 것들이 강렬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어떤 지평에서 분명히 그것은 유의미한 어떤 그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충분히 그렇게 많은 그 종교 뭐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프로이드 같은 경우도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중동 지역의 사막 기후가 그 아브라함의 세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가 갖고 있는 유일신 사상, 높이 강력한 형태의 유일신 사상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말씀은 동의가 가능한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조금 논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어떤 사유는 결국은 환경 결정론적인 관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 지리과 환경이 종교의 사유를 고정시키는 데에 얼만큼의 영향이 있었느냐는 사실은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고 약간의 질문 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오히려 그 말씀보다 지리적인 것보다는 사회적 시스템이 유일신 사상을 만들어 파라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가깝지 않겠는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있어서 근본주의가 있는 것인지 뭐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그런 질문 하나 하고요. 그런데 하여튼 근본주의적인 경향성 이건 원래 인간이 좀 보편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철학도 어쩌면 아르케를 계속 탐구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기독교에 의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신이 인간에게 이제 심어줬기 때문에 어쨌든 인간은 어떤 근본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그 영혼 속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지향성이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동경하는 마음 그런 거 지금 플라톤주의에서도 이제 뭐 그 선의 이데아를 우리가 향하고 어떤 뭐 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어떤 그 빛의 어떤 그는 태양신을 뭐 섬기는 그런 것하고도 이제 일신교하고 뭐 연관을 지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 한국인의 어떤 북한 체제 같은 경우는 심성 속에도 분명히 그런 어떤 뭐 문화적 DNA라 할까요? 어떤 근본주의로 이렇게 갈 수 있고 그거에 어떤 찬동할 수 있는 그게 뭐 기독교의 옷을 입었던 뭐 이슬람교의 옷을 입었던 여러 가지 종교의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이미 어떤 우리 한국인의 그 심성 속에 그런 종교 근본주의와 그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DNA가 있지 않나.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어떤 그 열정, 분노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다이나믹, 코리아 이런 것도 그 열정과 분노를 아주 그 철저하게 그 양식으로 삼는 게 근본주의거든요. 제가 1년 전에 이양호 선생님이
근본주의 말씀하시길래 그 당시에는 사실 무관심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발제가 내용을 보고 또 인터넷에서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유심히 보면서 도대체 근본주의 용어가 어디서 나왔을까를 좀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제 펀더멘탈리즘하고 레디칼리즘을 구분해야 되겠구나. 네. 푸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철저한 어떤 그런 그 현상학적인 그런 어떤 탐구에 있어서 레디칼한 그런 어떤 급진주의적인 그 은밀한 어떤 비선샤프트를 위해서 이제 그런 용어를 쓰긴 쓰거든요. 근데 근본주의라는 말은 안 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이 그 레디칼리즘하고 구분이 안 간다고 하신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근본주의가 스펙트럼이 넓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어떤 그 우편에 있는 그 근본주의는 레디칼리즘하고 바로 손잡을 수 있고 교환 가능한 개념이 돼요. 이게 하나의 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되어서 어떤 그 행동과 폭력을 뭔가 그 야기시키는 그러한 어떤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이제 근본주의를 될 때는 굉장히 어떤 정치적 어떤 급진주의 이거하고 동일한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디칼리즘이 바로 푼다멘탈리즘하고 등식화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주 그 어떤 방어적인 그런 어떤 고립주의적인 그런 분리주의적인 푼다멘탈리즘이 있고, 또 중간에 어떤 또 뭐 약간 이제 이 중간적인 그런 노선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우편에 있는 급진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날 때는 라디칼리즘으로 이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근본주의 전체를 다 라디칼리즘으로 등식화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뭐 이슬람 이제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레떼를 붙이지만, 사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그 제대로 된 이슬람 문화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한데요. 이슬람교하고 이슬람 문화나 문명하고는 결코 등식화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 문화에는 우리가 7세기에서 13세기까지 사라센 문화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뭐 칼렌다, 이 아라비아 역법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 그다음에 수학, 화학 그런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13세기, 17세기는 완전히 그 뭐 중세의 그 학문적인 탁월성이라든지 문화적 우월성은 완전히 이슬람 문화거든요. 거기는 이제 특히 이제 꾸란을 이제 그 해석하면서 이제 신학과 그 이슬람 신학과 법학이 굉장히 그 발달했고요. 그다음에 아랍 언어에 대해서는 문자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수사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발달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천문학, 특히 천문학을 알았기 때문에 역학이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뭐 칼렌다도 아라비아 역법에 뭐 기초했다는 이런 이제 얘기도 있는데요. 그 역법이라든지 또 의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또 그런 철학이라든지 뭐 그리고 우리 뭐 6세기의 아르벤 나이트인가요? 그런 것도 그 문학이라든지 어떤 설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 어떤 문화에 끼친 영향은 너무 많거든요. 그 중에 꾸란은 하나의 그 일부거든요. 일부고 그들이 그 어떤 자연과학적인 어떤 그 어떤 성과라든지 또 뭐 또 어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수용해서 그것을 또 후대에 전했잖아요. 그런 이제 측면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인문학적인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슬람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여, 특히 이제 그 이슬람 문화는 그 이전에 그 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하고 이제 저 페르시아 문명, 그다음 인도 문명 이것을 잘 융합을 해냈잖아요. 그것을 종합해내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중요하고 인류의 그 문화유산으로서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좀 뭔가 수용하고 또 재해석해야 될 그리지가 많은데, 전부 다 이제 이슬람 문화, 이슬람교로 이렇게 그 이슬람교는 사실 뭐 6세기부터 이제 그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이슬람 문화에 대한 그 이해가 저희들이 좀 부족하고 일천하고, 또 서방 세계가 전해주는 그런 이슬람에 대한 정보, 이것이 전부 다 지금 어떤 테러리즘이라든지 이런 IS에 대한 그거에
전부 다 서구에서 전해주는 그 정보에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드리는 질문은 그러니까 이슬람교 그래 샤리아 율법이 가지고 있는 반세속주의 그다음 서양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신론적 서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그 알라의 자리에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 인본주의적인 서양의 근대주의는 그런 어떤 무신론적인 어떤 세속주의, 그래서 그것이 절대로 이슬람의 꾸란과 그다음에 저기 하디스라고 그러죠. 순나라고 하죠. 순나라고 하는 그 무하마드의 은행이라든지 그 어떤 정신하고 정면으로 이제 이 뭔가 배치되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무신론적 서구 사상과 이렇게 어찌 보면 적대적 관계를 가져야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지켜가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아파하고 이제 수니파하고 나누어지잖아요. 수니파가 한 90% 되고 시아파가 한 10% 되는데 이란 이라크에 주로 이제 그 시아파가 있는데 시아파는 결국은 이제 둘 다 정통 뭐 이슬람교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시아파는 이 무하마드의 그 후계자의 정통성 문제 때문에 갈리거든요. 메시아라는 말이 이제 히라보로는 크리스트 이렇게 되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할 때 크라이스트가 그 유대말로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 개념으로 보자면 우리 불교의 미륵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근데 미륵이란 말은 뭐 전공자 옆에 계시지만 산스크리트로 말하면 마이트레야, 팔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일부 학자들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설은 아직 아니고, 그런데 적어도 개념으로 보면 이 메시아 사상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여러 군데. 많이 있었고, 이제 불교의 미륵 사상이 바로 그 메시아하고 똑같은데, 보살이나 메시아가 그 미륵이 우리나라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뭡니까? 그 궁예나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유토피아를 말하면서 내가 미륵이다. 우리나라도 수없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불교로 말하면은 개인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미타불. 그러니까 극락하게 해주겠다. 근데 사회 전체를 이렇게 구제해 주는 게 미륵입니다. 그래서 은진미륵에서 보는 것처럼 미륵불은 사이즈가 커요. 한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이렇게 다 정리해 주는 거란 말이죠. 사천성에 가면 아미산에 그 산 하나가 자체가 부처로 되어 있는데 미륵불이에요. 미륵불 자체가 산 하나가 미륵부처예요. 왜냐하면 미륵불은 사람들의 관념에 뭔가 커야 되고 위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사회 구원을 하려면. 자, 이제 진짜 본격적인 질문인데, 모든 곳에 그런 미륵이나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왜 유대 민족한테 그게 강했을까? 칼포프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플라톤주의 하는 유토피아주의를 보면서 그것이 열린 사회의 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상사에 대한 청산인진을 갖다 놓고 현실에 그것을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제 적용을 시키면서 뭐 해악을 정당화시키고 또 다른 담론들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전체주의적인 논리, 뭐 닫힌 사회, 그런 것이 어떤 메시아 사상이나 유토피아주의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좀 더 그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 이 조 박사가 그 분야를 좀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메시아 사상이랄까 구원자에 대한 열망이라는 건 모든 민족에게 있거든. 이름이 다를 뿐이고 형태가 다를 뿐이고 모습이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있고요. 근데 그 메시아 사상이랑 혹은 구원자에 대한 열망이라는 건 결국은 현실의 고통과 아픔이 발생할 때 나타나거든요. 이제 고난을 받는 민족의 경우에 이제 메시아를 갈구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말씀과 관련해서 그것도 그냥 보편적인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에 그 하류층, 그 카스트의 그 밑에 층들이 그 고난의 삶을 살지만 메시아를 갈구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어떻게냐 자기의
자기한테 돌리고 자기가 그것을 그 윤회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허 교수님이 좀 코멘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들 나누실 때 이제 근본주의하고 급진주의를 좀 구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니까 근본주의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아주 궁극적인 가치를 그냥 끝까지 아주 시종일관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급진주의는 그와 같은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의 차이가 아닐까. 이를테면은 속도, 폭 이런 데서 이제 급진주의냐 아니냐 차이고 근본주의는 추구하는 가치를 아주 그냥 그걸 정말 근본적으로 추구하느냐는 문제로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제 강 교수님이 우쪽이 이제 폭력성인데 그 우쪽이라는 게 라이트 그 좌우의 우쪽입니까? 저는 좌도 하여튼 양극단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좌도 똑같은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 중앙에서 자꾸 양극단의 스펙트럼으로 갈수록 그 폭력성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이 변화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또 급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저 레디칼리즘하고 저 펀더멘탈리즘은 어떤 신념 체계인 반면에 일관성 있는 신념 체계인 반면에 레디칼리즘은 행동으로 가는 표출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구분하면 좋겠다. 정말 저도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우쪽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이제 그 네오콘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제 신보수주의라는 게 미국 공화당 또 기독교 근본주의가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라든지 미국 중심주의,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기존에 있는 어떤 질서를 어떤 신이 준 어떤 그런 질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신적 권위에 의해서 자기들의 어떤 체계의 정당성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IS도 사실 어찌 보면 극우주의자고 국수주의자고 어떤 인종주의적인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지금 논의되는 어떤 근본주의 해악이라든지 유령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이제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어떤 준동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했고요. 근본주의를 어떻게 이제 이걸 교정할 것인가에 있어서 우리 강 교수님은 이제 그걸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완화시키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틀을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근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장점도 물론 완전히 없다고 하지는 없겠지만은 그 문제점을 좀 심각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근본주의를 아예 배제해버리고 싶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종교에서 출발해서 종교도 지금 우리가 포용주의나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포용주의 이야기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 배타주의적인 이런 입장에서 그걸 조금 완화시킨다 해서 근본주의 문제가 과연 해결될 것인가 말이지. 정말 어떤 우리가 그 시대마다 에피스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있던 진리 체계를 규정해 주는 거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정말 어떤 의사소통력 합리성에 의해서 우리가 합의해서 이것은 절대 악이다 근절해야 되고 이것은 어떤 정말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합의가 있을 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좀 어떤 반근본주의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